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선지입니다. 빠르고 바삐 움직이는 현대사회 속에 사람과 사람, 자연과 사람 사이의 다리가 되어 감동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하는 예술가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지도화가이자 공간 디자이너로 활동 중이신 아티스트 김종혜 씨, 오늘 사람과 세상에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사무실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소 같기도 하고 사무실 같기도 하고 향기까지 참 좋은데요. 이곳에서 주로 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인가요? 뭐 연구소 같기도 하고 사무실 같기도 하고 그 말씀 그대로 디자인을 연구하고 만들어내고 거기에 주거 환경들 또 건축 디자인 전반의 일들 또 그림에 관련된 갤러리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화가와 공간 디자이너 이 두 가지 영역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먼저 화가 김종혜 씨로서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습니까? 화가 김종혜로서 매력이라 한마디로 담백하다, 열정적이다, 독창적이다, 아무나 흉내낼 수 없다, 그리고 버릇 없다, 싸가지 없다라는 하지만은 인간성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가 들었던 기억으론 예전부터 지도화를 그리셨던 분들이 존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알고 계시는 지도화에 대한 유래가 있습니까? 특별한 유래는 저도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 지도화를 하다 보니까 저도 그 문헌들, 어원들을 찾아봤는데 중국 당나라 시대부터 전해오는 화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시대에 걸쳐 이제 유명한 분들이 몇 분 나온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도화가 아직 시작 단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는 많이 알려진 상태입니까? 아무래도 저도 생소한 어느 분야였기 때문에 제가 일본에서 전시를 했었을 때도 여러 화가분들이 아주 새롭다. 뭐 이런 그림들이 있었느냐라는 반응들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먹으로 그림을 그리는 분이 한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에서도 그 대표적인 지도 화가로 뽑히시는 분이 그 오츠긴 씨라는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이 소프트 지도, 그 물감 등을 사용해서 뉴욕에서도 큰 호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작품을 보면 숫하고 파스텔 등을 이용한 작품이 많습니다. 예, 예.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결국은 한국의 정서죠. 우리 조상들이 입었던 옷들을 보면은 하얀색 옷, 또 검정색 옷, 지금 그 입고 계신 옷들도 그런 느낌이겠죠. 가장 네. 수서하기도 하지만 가장 강렬하기도 하죠. 그런 강렬함을, 그런 담백함을 그림에 담고 싶었던 때가 많았습니다. 지도화, 굉장히 독특한 기법이잖아요. 근데 이걸 처음으로 하셨던 계기가 있으십니까? 25년 전의 일이었죠. 우연하게 그 소나무로 장작 불을 피다가 남은 재로 남은 재들이 이제 손에 묻지요. 시커먼 검정을 가지고 종이에다가 이렇게 그려봤는데 바로 이거다. 돈을 들이지 않고도 그림을 그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그때는 이게 지도화라는 자체는 몰랐었죠.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지도화를 한번 그려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누구나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림을 잘 그렸느냐 못 그렸냐
이런 이제 가슴 속에 갖고 있는 이런 프레셔 때문에 그렇지 못 그린 그림도 내가 정성을 다해서 그려가다 보면은 그게 좋은 그림으로 평가되지 않나 싶네요. 선생님 작품 속에는 색깔을 넣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색채를 쓴다. 색채를 쓰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프리카, 말레이시아를 가면은 하와이도 그렇지만은 상당히 컬러풀하죠. 네. 근데 그림색에도 저희가 컬러풀한 그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난잡하다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흑백 사진을 제가 봤었을 때 오는 느낌 참 담백하다. 색을 쓰지 않고도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어쩌보면은 저희가 난이 있지 않습니까? 난들을 굳이 표현하는데 검은 난은 없죠. 그렇죠? 검정색 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빨간색 난이 있고 파란색 난이 있고 이런 녹색 난이 있습니다만은 검정색으로 난을 치는데 왜 그렇게 운치가 있을까?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죠. 가장 담백한 그림을 그리고 싶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사람들 눈에 마음에 남길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었죠. 특히 다른 특별한 이유들은 없습니다만은 그것이 제 가슴을 울렸죠. 이거 선생님 그림을 그리시다 보면 손으로 그림을 그리시잖아요. 그러면 손에 지문도 없어질 것 같기도 하고 상처도 남을 것 같은데 그런 적도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붓이나 이런 도구들을 썼을 때 오는 이제 손에 자극은 없겠죠. 근데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이 문질르잖아요. 캔버스에 이렇게 제 그림은 캔버스에 문질리면서 검정색만을 문질리면서 이제 그림을 그려갑니다만은 그리다 보면은 손가락이 아파요. 아프기도 하고 또 더 문질리다 보면은 이제 조금 뻘겋게 다가오르죠. 그러면은 이 손가락 썼다, 이 손가락 썼다, 이 손가락 썼다, 10손가락을 다 쓰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지문이 없어지죠. 네. 손가락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지문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지문이 나오는 것들이지 이게 지문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작업실에 와보니까 선생님 작품 속에 여자와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생명의 탄생, 결국 인체를 제가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남자도 다루고 또 여자도 다루고 또 아이도 다루고 손가락, 발가락, 어쩌보면 손가락도 알몸이죠. 발가락도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것들이죠. 근데 인체라고 표현을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가 알몸, 인체라는 부분들은 숲과 마찬가지로 아주 순수하죠. 순수함을 갖고 태어난 부분들을 빛과 어둠으로만 표현을 합니다만은 아주 조그마한 빛이 세상을 밝힌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해하시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그림을 이렇게 보자 보면은 어디에서 본 듯한 그림, 흑백 사진처럼도 보여요. 그냥 저 흑백 사진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고 또 이렇게 그림 전시를 하다 보면은 멀리서 오시는 분은 저기 그림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사진이다. 사진이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지요. 화가 나요. 저는 잠을 안 자고 힘들게 이렇게 문질러서 손가락 아프면은 이 아픈 거 후시딘도 바르고 이게 막 찜질도 하고 해서 또 굳은 살에 맡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손가락으로 그리다 보면은 막 2개월, 3개월, 심지어는 1년 걸린 것들도 있어요. 그걸 열심히 그려갖고 갔는데 들어오자마자 저 사진 멋있네 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해요.
어찌 보면은 참 사진처럼 보인다는 부분들은 제가 말하기는 좀 쑥스럽습니다만은 그림이 잘 그려졌다는 것들도 볼 수도 있는데 또 정말 정교하게 작업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표현이겠죠. 근데 지도화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알기로도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주 좀 연세가 드시고 그런데 이렇게 정교한 지도화를 그리시는 분들은 없어요. 이게 추상적인 부분으로 물감을 찍어서 이렇게 한다든지 먹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든지 한 분들은 몇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캔버스에 이렇게 숯이나 또 목탄 또 돌가루 그다음에 파스텔 등을 이렇게 문질러서 궁합이 안 맞다는 캔버스에 저도 왜 이렇게 열심히 그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국의 고사성어를 빌리자면 십지연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열 손가락이 그 지면에 닿았었을 때 마음이 천달된다. 그러니까 예전에 붓으로도 제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만은 손가락으로 그린다. 진짜 아프다. 아프면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처가 나죠. 상처 나는 이 마음을 제가 캔버스에 전달을 시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담고 싶었던 부분들을 도구를 쓰지 않고 맨몸으로 맨손으로 전달을 시키고 싶다는 이런 강렬한 의지가 아마 지도화를 계속 하게 만들었지 않나 싶네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으로는 선생님의 그런 마음, 작품 세계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단계를 생략한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생략보다는 누구나 붓으로 그리든 뭘로 그리든 어느 내면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우선은 힘들겠죠. 정말 프로 아티스트라는 사람들은 그림의 내면을 표현한다는 부분들은 아마 그걸 죽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쉽게 전달되는 부분들은 내 몸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캔버스라는 천에 이렇게 문질러 갔었을 때는 바로 전달이 와요. 근데 이게 좀 아프다 보면은 그림 그리기가 싫어요, 저도. 이게 아프다 보면 옆으로 이렇게 문지르잖아요. 손가락 틈에 이렇게 원석을 끼워서 이렇게 선도 이렇게 긋기도 합니다만은 그 기분을 이제 이기는 거죠. 화가 김종의 담백하다, 독특하다. 또한 화가 김종의 작품 세계 또한 독창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직접 와서 보니까 그 그림을 담고 있는 액자 또한 굉장히 독특합니다. 액자라. 근데 제가 전시를 좀 많이 다녀요. 한국에서는 많이 안 다녔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주말마다 아니면 시간이 날 때마다 뭐 바쁠 때는 6개월이도 한 번도 못 가죠. 네? 가다 보면은 참 그림이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 그림이 참 좋은데 액자가 맞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은 저 사람 얼굴도 예쁘고 스타일 좋은데 옷이 저게 뭐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네. 느꼈던 것들이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담을 옷, 결국 액자죠. 액자까지 같이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림을 그릴 때 액자라고 생각을 안 씁니다. 이 자체가 결국은 그림이다. 그림의 연장선이다. 그래서 액자와 그림을 같이 구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은 알겠습니다만은 이 액자의 틀은 우리나라의 전통을 담았습니다. 200년 전, 300년 전에 그 한옥의 기법들, 아주 오래된 한옥 건축물들이 있죠. 네, 그것을 이제 문화재를 재현하는 기법으로 저런 액자를 만들어냈죠. 제가 분위기를 좀 바꿔서요. 이번에는 선생님의 지나오신 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여기 보니까 선생님이 처음에는 패션 관련 일을 하셨네요. 그리고 굉장히 여러 번 바꾸셨는데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으며 또 어떤 계기로 이렇게 바꾸게 되셨는지 전공을 좀 부탁드릴게요. 전공을 예. 바꾼다. 또 삶을 바꾼다. 아티스트를 꿈꾸었던 저에게는 전공이란 게 없죠. 저한테 디자인은 디자인일 뿐이고 화가는 화가일 뿐입니다. 네. 저는 화가가 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게 아닙니다. 네. 또 건축을 하기 위해서 공간 디자인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요. 패션쇼를 하기 위해서 패션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패션쇼를 개최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저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냥 그 아트라는 개념에 패션도 들어가 있었을 것이고 그림도 들어가 있었을 것이고 또 공간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좋은 그 공간을 만들어내고 보다 좋은 그림을 그려내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눈에 꼭 들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눈에 꼭 든다면은 어떻게 되죠? 사람이 감동을 하죠. 네. 그래서 감동을 해서 눈물을 끄집어낼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고 그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었던 것들이죠. 근데 눈물만큼은 아니더라도 감동은 드려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기가 유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한국 유학생 연합회를 이제 맡아서 할 때도 있었고 또 도쿄 모드라는 패션 쪽에 이제 디자인 학교를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또 리더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패션쇼도 열게 되었죠. 이제 선생님과 함께 공간 디자이너 김종혜 씨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션을 전공을 하셨고 지도화가로 활동을 하셨고 공간 디자인으로 영역을 넓히셨는데요. 그 영역을 넓히다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딱 따먹기도 아닌 것이고 범위를 넓히셨다고 할까요? 그 범위를 넓혔다는 부분들보다는 그 공간도 제가 꿈꿔왔던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집에서 살고 계시죠? 네. 지금 어디에서 살죠? 그걸 공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림을 하기 전부터 공간도 계속 해왔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미적인 부분들, 편안한 부분들, 그리고 안락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 사시는 분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일본에서 공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일본 자체가 그 장애우들 또 시니어들 공간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을 이렇게 보자면은 그 도로에서 이제 휠체어를 타고 가더라도 턱들이 좀 많죠. 그리고 병원이나 이렇게 집을 보더라도 사람이 안주할 수 있는 공간보다는 그냥 사람이 아파서 이렇게 좀 그 입원하고 있다라는 느낌들이 많죠. 그래서 그걸 보고 상당히 큰 그 충격을 받았죠. 앞으로는 내가 만약 다시 한국에 돌아간다면은 그분들을 위한 장애우분들 또 시니어분들 그 베리어 훌이죠. 그 장벽이 없는 그런 공간들을 예전부터 만들고 싶었던.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선생님은 장애우와 고령층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크신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도 뭐 나이를 일본에 가기 전에 25, 45이었는데 지금 벌써 40대가 넘었어요. 그러면은 그 나이를 좀 플러스하면 어떻게 되죠? 저도 고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공간보다는 제 자신을 위한 공간, 또 제 주위에 있는 그 제 부모님들 또 아무래도 그 고령이겠죠. 저보다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한 공간들을 만들어두고 싶은 것들이죠. 제가 이곳에 처음 들어오면서 책장에 꽂혀 있는 부자일지를 봤습니다. 선생님, 부자일지는 뭔가요? 제가 듣기로는 인턴들이 처음 오면 선생님이 부자일지를 쓰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죠. 부자가 되고 싶냐? 저는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럼 사람들이 막연해요. 그냥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안 해요. 근데 실제 부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부자가 되고 싶냐? 그 사람들도 대부분 사람도 부자가 되고 싶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부자가 됐느냐? 니들이 정말로 너네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은 부자 일지를 쓰거라. 처음에는 웃습니다. 일기처럼 이거 뭐가 되겠지. 네? 부자 일지의 내용을 보면은 경제 일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턴으로 처음 오셨던 분들, 후배분들이 부자 일지를 쓰고 난 이후에 어떤 점들이 달라졌습니까? 우선은 그 부자 일지를 꾸준히 쓴 사람들이 많이 없었고요. 부자 일지를 쓰다 보면은 그 오늘 매일 경제신문을 보지 않으면 부자 일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환율,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 또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또 오늘 그 쓴 돈 내역들, 지출 내역까지 전부 기재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한 2주, 3주를 쓰다 보면은 매일 신문을 보잖아요. 그냥 제가 월급을 주는 대가로 인턴 때까지는 60%는 부자 일지하고 신문을 보는 일을 시켜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책을 보는 일을 시킵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의 좋은 의식이 회사 의식으로 바뀌는 것들이죠. 흉내만 내도 사회에 나가서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상당히 이 애들이 우리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5년 뒤, 10년 뒤에는 느낄 것입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고기를 잡아먹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일이지 여기서 디자인을 가르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인간성 댐댐이만 제대로 된다면은 디자인은 누구나 열정을 갖고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니까요.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선생님은 정말 인재 양성이라든가 후배 양성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선생님의 계획이 전부 다 잘 이루어질 수 있길 바라면서요. 마지막으로 예술가로서 선생님의 꿈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직은 제가 예술가라는 자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항상 제가 꿈꿔왔던 것들은 화가이기 전에 패션 디자인이기 전에 또 건축 디자이너이기 전에 아티스트다. 나는 아티스트다. 그래서 내가 뭐를 하든 클라이언트 그 고객분들에게 그 창피하지 않는 어느 디자인을 하고 싶다. 요약하자면은 정말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그 눈에 꼭 들고 정말 감동을 모든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 그런 그림,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받는 디자인을 하고 싶다. 아티스트 김종혜 씨와의 만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접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